이게 D-60이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 2달 남은 대선 구도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율의 대선 열차도 딱 2달 남은 겁니까? 대선 열차.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이 12월 19일 날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좀 더 간대요.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냥 열차. 대선 어떻게 해야 2부 될까요? 열차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은 60일 남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어느 선거보다 정대되어 있다는 것이 의제가 사라지는 선거입니다. 대략 세후보다 경제 민주화, 복지, 정치 쇄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보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야권 단일화라는 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NLL 정수장악해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짜 식사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근데 비용은 누가 내는 건지, 또 식당의 메뉴는 뭔지, 또 누가 그걸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논쟁은 없이, 부유세 통 났다 나오고, 그러니까 텍스 문제, 이런 논쟁할 게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자리. 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후보 단일화합시다.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야 딱 한 달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과연 야권의 후보가 정해질 것인지도 불확실한.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다, 이런 선거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장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총선 전에 다 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길이라고 예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들 한 얘기입니다만, 양극화 점점 벌어지고 더 심화된다는 거죠. 빈부격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보다 초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전 주로 전철 타고 다니는데, 하나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이 노숙자들, 그리고 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네. 몇 명 안 되지만 그 차이가 크고 또 전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요, 한국 사회가 진짜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에 우석훈이라는 저자가 쓴 88만 세대라는 책이 그렇게 나름의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작년에 샌델 교수가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정치 철학 책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 책. 근데 그것이 어쨌든 일반 셀러가 네. 동안 이런 것들은 정의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대선에 별 반영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도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경제민주화 선점당했고 새누리당에게 민주통합당이, 그리고 엉뚱하게 한미 FTA 폐기를 얘기해서 좀 말바꾸기라도 몰려가지고 또 표 다 잃었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표를 딸 수 있는 게 많은데 지나치게 어떤 정치 공학적 프레임에 같이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민주통합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볼 땐 대단히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헷갈리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물론 여당도 야당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는 선거라는 거예요. 대단히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단일화 문제는 어쩔 수 없죠. 선거 연합적 관점에서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일화 해야 되는 거니까,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보단 사회 경제적인 아젠다가 너무나 지금 실종돼 있다. 이거를 지금 60일 동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보기 타서 길게 남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좀 그쪽으로 빨리 이제 이 아젠다를 옮겨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깜깜이 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후보가 뒤에 계신 것처럼 세 분이 아주 얼굴이 훤하게 지금 나와 계신데, 얼굴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자기 얘기 아니어서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요. 중요한 건 셋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길 테니까
깜깜이 선거일지 모르지만 정책들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후보 단일화. 근데 이게 자꾸 2002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2002년 후보 단일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뭐 어게인 2002 야당은 자꾸 이제 10년 전에 그거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은데, 자, 2002년 D-61의 그 시점은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그때 정몽준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 높았죠. 조금 높았죠. 그런데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네. 있었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적인 현재 시점에서 그래프 곡선은 사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후보 얼굴만 바꾸면 지금 2002년하고 2012년이 굉장히 흡사한데, 다만 조금 다른 지점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뭐 지난 그 주부터 조금씩 해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뭐 독도 문제나 NLL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20대에서 좀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40% 지금 초반 지지율로 다자구도도 상승하고 양자구도는 지금 박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지지층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층을 제외한, 역선택을 제외한 그런 지지율을 발표하기를 원하고, 이제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할 거고요. 근데 뭐 그런 약간의 변화의 그 양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2002년도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가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과연 문재인 후보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이제 딱 한 달여 남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예. 새누리당 지지층이 그렇게 똑똑하고 전략적인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전략적 선택. 전략적 역선택 그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치운 사람 고르는 그럼요. 거니까. 예, 예.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네. 그게 뭐 어떤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 네네. 이게 너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네. 어떤 뭐 ARS에 따라 다르고 면접원이 직접 가는 거에 따라 다르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매일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가 세 군데예요. 네. 저희하고 한국갤럽, 리서치앤리서치인데 조사 방식이 좀 다르고, 집계를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는 3일치를 합산하고 저희는 이틀치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하루치 합산하느냐, 이틀치 하느냐, 3일치 합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수치가 나타나는데, 달라지겠군요. 네. 주간 집계로 하면, 주간 단위로 보면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일간 단위로 하면 예. 조금 약간 그렇죠.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도 긴 트렌드는 주간으로 보시고, 나머지 일간으로 볼 경우에는 본인이 신뢰하는 조사기관들의 결과를 추이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리얼미터를 참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박사님이 참그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정치적인 아주 그 적재적소에 딱딱 치시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실 거예요. 소장님을 감사합니다. 국회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나 문재인 후보 쪽에서 봤을 때는 반복됐으면 좋겠다. 2002년이 아하. 다시 어게인 2002. 참 그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비슷한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그렇다면 상품을 봐야 됩니다. 2002년도의 노무현이라는 상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이라는 상품.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보다 두 분은 정치적으로 동지 관계고 친구 관계죠. 나이 연령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를 보면 그분의 정치 역정이 요즘 박근혜 후보 국민대 통합하는데 동서의 그 장벽을 뚫기 위해서 바보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좋은 지역구도고 부산 가고 결정적으로 대통령 되기 마지막 선거인 부산 그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를 두고 부산 북강 서울로 가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바보 노무현 씨, 노무현 팬클 노사모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역정이 시대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선 과정도 문재인 후보는 13년성 쭉 예. 했는데 이인재 대세론을 꺾었죠. 광주에서 뒤집으면서 어쨌든 드라마를 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후보가 돼서 또 뭐 지지율 폭락을 했는데 보수성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 의제를 제시했죠. 행정수도의 제한, 분권과 균형 발전. 제가 부산시에서 그 당시 근무할 때인데 이 서울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지역은 사실은 지방 분권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건드린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걸 성공했든 실패했든
던진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경기지사 서울시장들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젠다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당시 2002년 문제 노무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도발적이면서 충격적인 상품으로 등장했다. 그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자리,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의 과정도 뭔가 하면 그 당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뭐 정몽준 후보한테 밀린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 가지에 손을 딱 놓는 용단, 그러니까 노무현식 결기를 보여주면서 뒤집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좀 야박하게 표현하면 노무현에 너무 못 미친다. 그러니까 상품의 차이가 너무 난다. 문재인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끊임없이 단일화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게인 2002가 됐으면 야권으로서는 좋겠지만 그 당시 노무현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로 시즌2가 아니고 좀 못 미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비슷하게 얘기가 잘 통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희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흥행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가 떴다고 비슷하게 주인공을 하면 그 다음 드라마는 그 전과고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장르 바꾸고 다르게 나가죠. 친구가 히트했었을 때 고등학생 주연에서 조폭의 영화 같은 게 비슷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놓고 망했습니다. 잘 안 됐죠. 공식을 분석한 게 아니라 학습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2002년 때 목소리로 지금 사실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게 새누리당은 노무현과 같은 사람이다. 그거보다 캐릭터가 어떠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다. 개성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지지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노무현은 그렇게 개성이 있었는데 문제는 노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 설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쪽에 비해서 문제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이다. 심지어 경선 과정 그 13번 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주변에서 그렇게 심하게 김두관이 그렇게 뭐라 그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랬는데도 껴안고 갔었던 게 있으니까 보여줬다라는 걸로 나가는 거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고 나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메시지 전달력이 약해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큰 거에서 딱 끌고 가는 건 못하는데 그게 반대쪽에서 계속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NLL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공수부대 있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거 퍼포먼스 아니냐 이랬던 사람한테 빨갱이 소리 들고 물병 나가 이러면은 사람들 보기에 달라지는 거죠. 이게 포지션이 바뀌겠네 라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무현의 프레임에 도울 선생이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얘기하면서 그 프레임 벗어났다. 확실하게 다르다. 내가 만나봤는데 얘기한 게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계속 그 프레임으로 그 밥의 그 나물이다 라고 볼 사람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또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10년 전 2002년 그렇죠. 얘기를 나눠봤는데 5년 전으로 10년은 너무 좀 멀어요. 그러네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그때가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때 주요 후보들의 10년 전이 금방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10년 전이 굉장히 옛날같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도 바뀐 게 없어가지고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10년이 굉장히 길으시죠? 또 저렇게 젊으시잖아요. 그럼 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2007년에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그리고 그렇죠. 그때는 대선 구도가 어땠는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예, 이명박 당시 후보는 지지율이 이즈음에 한 50%를 넘었었어요. 50%대 중반을 기록했었고요. 정동영 후보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0% 중반 혹은 뭐 20% 이제 가까이 가는 지지율이었는데요.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이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죠. 전반적인 투표율도 낮았고요. 그리고 문국현 후보가 제3의 후보로서 많은 기대를 처음에 갖게 했지만 지지율이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10%를 저희 리얼미터에서 간혹 이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당 바깥에서 민주당 바깥에서 원심력도 작았고 그랬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도 뭐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질이 멸렬했었죠, 야권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시에 아무튼 이명박 후보의 대세는 끝까지 2006년 하반기였었다. 예, 그랬었죠. 예. 그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제 기억을 살려보면은 참여정부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경제가 그렇죠. 실패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엄청난 BBK 그 어떤 뭐 비리 이런 것들이 나와도요. 그런 것들이 별로 맥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지금 서 있으면 상당히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결기도 보이고 그냥 뭐 지역 화합의 어떤 정신도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어떤 좌판 또 진보에게 또 한미 FTA 했다고 해서 비판받고 우파에게 또 비판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쓸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 후보가 이제 독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또 하나는 정동영 후보가 상당히 약세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기권을 많이 했어요, 또.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가장 역대 선거, 어느 선거보다 1위와 2위와의 격차 많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투표율 곱하기 득표를 하면요. 가장 또 유권자 전체 대비 더 적었어요, 사실.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죠.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저는 뭐 5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하면 뭐 역대 가장 싱거운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국민들이 봐도 사기극이라고 생각하지만 747, 네. 뭐 4대강, 그 다음에 뭐 개성동령, 뭐 이런 어떤 이미지나 의제가 생각이 납니다. 5년 전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 이명박 후보 4대강 논란이 뭐 엄청나게 논란이 됐죠. 뭐 그랬는데 뭐 지금 새 후보 다 마찬가지인 게 뭔가 생각나는 게 잘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도 아젠다가 약하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그러니까 정확한 그 어떤 핵심 메시지가 좀 빠져 있다. 두루뭉실하게 전부 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하여튼 도발적 의제는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 현실성이 떨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이제 좀 많이 비판적인 그 입장이 생겼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세우지 않는 측면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747은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었어요? 왜 강국이 되고 뭐 4만 달러가 4만 되고 달러, 그리고 네. 국민을 좀 너무 가볍게 봤던 일이 아니었나. 좀 사실은 그거는 좀 황당한 황당한 얘기였죠. 거죠. 공약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747 보잉 그때 비행기 때문에 붕 뜬 거죠. 이게 다 지지율 50%라는 게 익숙했죠. 얼마나 네. 큽니까? 그러니까 너무 747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남북관계도 뭐 비핵개방 3천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안 됐죠. 말이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리정돈된 의제로서 던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억이 남는. 근데 지금 새 후보는 뭐 기억이 남는 게 없고. 그런 의제는 안 던지긴 낫지 않겠습니까? 기억 나면 뭐합니까? 비핵개방해가지고 아니 북한이 그 자존심 강한 정권인데 아니 남북관계 비핵-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비핵해주면 3,000달러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어떤 실질적으로도 뭐 지난 얘기니까 별로 이게 실익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런 건 의제로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거죠. 그때도 그거 지적은 사실 많았는데 묻혔던 게 붕 떠서 50% 이상의 대선 후보 지지율 역사상 없을 정도로 세고 상대방이 너무 약해서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승리에 이미 취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때만 그 후보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반대쪽에서 양쪽에 원투펀치로 날라오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예. 누굴 도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60일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 답답해서 서로들 더 복잡해지고 남은 60일 동안 달려가는 모습들이 재밌을 것 같은데 5년 전은 너무 셌기 때문에 사실 비교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저는 해요. 아쉬운 게요. 지금 혁신 뭐 쇄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같이 물론 현재 헌법 체계도 뭐 잘만 활용한다면요. 뭐 헌법 86조 잘 이용해가지고 총리가 제대로 권한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뭐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의 공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젠다가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새 후보가 혁신하고 쇄신을 얘기 많이 하는 마당이니까 좀 새 후보가 모여서 그야말로 그런 개헌을 고리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권력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상당히 대선판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마다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번에 아직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번엔 안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나왔었죠. 개헌이 꼭 나왔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60일 정도 남은 상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그 여야의 전직 뭐 대표들, 전직 총리들이 뭐 그런 비슷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의 공감이 있다면은 전 요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끼리 갈라먹게 할 거냐라고 새누리당이 공세할 거고 셋이 같이 합의하면 되죠. 아니 그렇게 삼자가 나와야 한데요. 돼. 근데 근데 쉽지 지금 않겠죠. 어떻게든 저쪽에 야합하는 거냐라고 시간도 꾸짖거나 소리 많지도 지를 게 않고. 뻔한데 누가 이슈를 꺼내든 예. 손해를 볼 게 뻔하고 새누리당이 꺼낸다고 이쪽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그냥 거예요. 배드민턴 셔틀콕 날아가듯이 끝나는 거죠 뭐 그냥. 유권자들이요 4년 중임제를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면 예. 저분은 2번이나 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음. 이게 참 그래서 유권자분들의 네. 그 아직까지 좀 확실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보내는 아니, 그 부분이 좀 4년 있는 것 중임제가 같아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논란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중에 결정은 안 되더라도
NLL과 정부정학회보다는 100번 낫죠, 그게. 아니, 생산적이긴 하죠. 네, 개헌의 필요성은 있죠. 뭐, 토론이 좀 딱딱해지는데 87년 체제라고 하니까 현행헌법이 1로 3gem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인데 선거가 리듬이 안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고 또 4년 있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어떤 데는 뭐 1년에 선거가 2번씩 있고 이걸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제 너무 대통령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아하. 좀 분산할 필요 있다. 이런 예.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87년이라는 시대 정신을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 이제 헌법을 바꾸자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뭐 이재호 의원 같이 현재 영향이 미미하신 분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공론화가 좀 왜 영향력이 아니, 왜 뭐, 미미해요? 현재 지금 그래도 새 후보에 비해서 새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야권 단일화 문제 때문에 총리의 권한 강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4년 중임제보다는 대통령하고 총리의 권한 그 문제에 조금 더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번 집정부제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개헌이 이렇게 개헌이죠. 필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부분 개헌이라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뭐 당신이 내 것 나머지 다 하고 난 요것만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권 진짜. 단일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제 내지 그 뭐 정권을 나눈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담합으로 예. 야바위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야권 쪽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꺼내는 없습니다. 대로 담합이다 짜고 친다 바로 나올 텐데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이 D-60. 뭐, 우리나라는 하도 돌발 변수가 많으니까, 예?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진짜 산들도 많고 사건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오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과거 우리가 2002년, 2007년 D-60을 봤을 때에도 2007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2년에 너무 극적인 모멘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정말 아주 그 손에 땀을 쥐고 한번 봐야겠어요. 그죠? 예, 그 야권 후보 단일화는 근데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택수 대표께서는? 네, 지금 3자 구도로 가면 필패인 거는 양측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본인 쪽으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D-60. 그럼 다음 주는 D-54가 네, 나오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분석은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깊은 분석이 너무 부담스럽고 예? 깊은 분석이라면 네. 패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예, 재밌는 분석을 알겠습니다. 하시죠. 재밌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오늘도 네 그렇습니다. 분 함께 해주신 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